덴마크 맞추신 제가 성함을 수혜영 씨. 예, 뭐 의견 있으시면은 저 책을 이미 읽었어요. 그렇죠. 거기 이런 내용이 다 나오죠. 네. 덴마크 인구가 어느 정도예요? 경제 활동하는 인구 덴마크가 한 1,000만 명 정도? 네, 1,000만 명. 500만 명 내지 1,000만. 네덜란드 덴마크 둘 중에 하나가 1,000만, 하나가 500만 정도 돼요. 그러니까 경제 활동하는 사람. 경제활동 인구는 우리보다는 좀 이렇게 고용률이 높고 하니까 15세, 64세 중에 그 여성들의 또 취업률이 높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는 좀 고용률이 좀 높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제가 자세하게는 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노동운동 과정에서 노회찬 저희 옆에 계신 김지선님하고 결혼을 했어요. 85년에 수배가 시작됐는데 연애를 하면서 그 와중에 연애를 계속하면서 88년에 결혼했습니다. 수배 상태에서. 그리고 89년에 검거돼서 또 2년 6개월에 그 형기를 마치고 92년에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늦은 결혼을 했죠. 88년이면은 그러니까 김지선 여사가 노회찬 언니보다 실제 나이가 2살이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노회찬 의원이 56년생이니까 우리 나이로 33세 그리고 김지선 여사는 35세에 결혼을 했는데 또 이 수배 상태니까 되게 불안정하잖아요. 그리고 결혼한 지 1년 만에 구속이 됐고 그래서 만기를 낮추고 나오니까 우리 나이로는 이제 노회찬 의원은 37세, 부인은 이제 39세가 되어서 아이를 상당히 좀 키우고 싶었는데 아이를 좀 낳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입양을 하려고 했으나 그 입양도 상당히 조건이 까다롭잖아요. 왜냐하면 입양이 되는 아이도 이제 부모가 원래 소득과 안정되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입양이 되지 않았고 나중에 이제 좀 두 부부가 이제 적적하기 때문에 이제 강아지를 키웠다고 그래요. 말티즈 종류를 키웠는데 그 이름이 이제 하늘인데 그 하늘이가 이제 나중에 좀 10몇 년 살다가 죽었습니다. 죽을 때 그렇게 막 슬펐다고 그러고 다시는 강아지를 좀 못 키우겠다. 대신에 이제 그 하늘이랑 똑같이 생긴 인형을 어떻게 서울역 앞에 시장에서 이렇게 지나가 봐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그 집에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그 인형을 침대에 놓고 이렇게 지낸다고 하시네요. 다음 장으로. 여기는 이제 제가 저출산이라 써놨는데 정확히 얘기하면은 그 우리 사회에서 좀 자유롭지 못한 사실상 제약이 많은 그러니까 좀 남녀 관계랄까 아니 그 어떤 연애 관계랄까 그리고 가정을 이루거나 아니면 이렇게 살아가고 이런 살아가는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하려고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워낙에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파트너를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이런 걸 끌어가는 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제가 오늘 몇 가지 우리나라와 다른 아까 말씀드린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해서 이건 2장으로 해서 이걸 해왔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이 된 많은 나라들이 출산율이 낮아졌거든요. 굉장히 낮아졌는데 이것이 뭐 독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이게 작게 우리나라 한 1.1 올해는 그보다 훨씬 더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독일 같은 경우도 한 1.4 정도 두 파트너가 평생 낳는 아이의 숫자를 이렇게 줄어서 많은 고민이 있다고 하는데 이 나라는 좀 예외적인 나라인데 이 1.89, 1.90 넘어가는 나라가 선진국들 중에서는 한 3나라 정도밖에 없어요. 거의 2에 육박하는 나라가. 이것도 한번 맞춰볼까요? 어느 나라일까요? 네, 프랑스. 여기 한 명 있네. 프랑스. 프랑스 맞습니다. 나머지 2개만 맞춰보십시오. 그렇지. 스웨덴이 1.9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라 어딜까요? 일단 꼭 복지국가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미국이 넘어갑니다.
근데 미국은 또 이민자들이 자녀를 상당히 많이 낳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백인들은 상당히 좀 적게는 편이고. 근데 이게 그 조사를 해보면 여성이 사회 진출을 많이 하게 되면서 그 현상이 겹치는 것도 대단히 사실입니다. 근데 프랑스나 스웨덴도 그런 그 여성들이 사회 진출하면서 출산이 떨어졌다가 나중에 1.8에서 1.9 이상으로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느냐? 그 나라는 어떤 걸 했길래 여성들이 출산하고 육아하는 데서 큰 부담을 지지 않고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느냐에 대해서 좀 돌아보고자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지금 이게 45%로 되어 있는데 얼마 전 통계 보면 50%인데 프랑스나 스웨덴은 그 나라에서 새로 태어나는 아이의 50% 정도가 비혼 커플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혼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아이를 낳게 되는 경우가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동거하는 상태에서 태어나거나 아니면 좀 헤어졌더라도 그 여자분이 아이를 낳거나 이런 경우인데 왜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냐 하면은 그 나라에는 어떤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부모가 어떤 조건에 있는지 상관없이 아이에 집중해서 모든 지원을 하기 때문이라고 그러죠. 모든 자원을 쏟아붓는 거죠. 이 아이가 앞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해야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은 육아 문제, 어린이집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보육에 관련해서 부모에게 지원해야 될 문제, 또 단순하게 뭐 아이에게만 뭘 주는 게 아니라 이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려면 부모에게는 어떤 지원이 되는가. 그래서 그 아이를 중심으로 해서 이 아이를 성인으로 제대로 키울 때까지 무엇이 필요한가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모의 형편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은 그런 사이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비혼 부부라 하더라도 아이를 낳는 게 특별한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한다고 보고, 이 스웨덴 같은 경우 이제 인터뷰 동영상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옵살라 대학인가 어디 가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어떤 대학생이 그 결혼을 할 계획이 있느냐, 애인이 있느냐, 그래서 있다. 그래서 결혼을 할 계획이 있느냐, 그래서 다음 달에 결혼한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이제 취재가 인터뷰하는 사람이 그러면 아이는 결혼하고 나서 한 몇 명 정도 낳을 계획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그때 이제 이 대학생이 하는 말이 지금 이미 3명이 있다. 그런데 3명을 키우다 보니까 그리고 나도 지금 동거하는 커플이 좋아서 결혼을 정식적으로 하고 혼인신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음 달에 결혼한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좀 자유롭은 이런 관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진취적으로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에 한대 넘겨봐 주십시오.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스웨덴의 인구 감소 대응 대책에 대해서 제가 좀 시사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 이제 옆에 보는 두 부부가 이제 부부인데요. 그 남편은 군나름 미르달이라고 해서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는 분이고, 여자분은 알바 미르달이라고 해가지고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는 되게 유명한 부부입니다. 스웨덴이 1930년대까지 굉장히 힘들게 살고 거기도 인구의 5분의 1 이민을 간 그런 나라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살기가 어려운 나라고 힘들었는데, 그러면서 출산율도 계속 떨어져서 1930년에는 2.0 밑으로 내려간 게 있어요. 근데 1930년대에 2.0이 안 된다는 거는 지금 우리로 치면은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회 전체적인 풍토에서. 그래서 이것은 우리 스웨덴이라는 나라가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고, 우리의 사회 정책이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다. 그래서 당시 때마침 집권한 스웨덴 사회민주당이 이 두 부부에게 어떤 정책을 시행하는 게 우리가 이렇게 인구가 계속 감소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중요한 정책이었는가 되겠는가라고 했는데, 이 부부가 우리가 그 당시에 흔히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방식과 전혀 다른 해법을 내놓습니다. 정책 제안을 하고 그에 따라서 이런 정책들이 시행하는데, 그게 첫 번째 정책이 뭐냐면은 38년에는 출산 비용을
일체 국가에서 해주겠다 하면서 동시에 피임을 금지하고 있었던 기존 법을 폐지하겠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무리 스웨덴이라도 피임을 금지하는 법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 이게 좀 기독교의 보수적인 뭐 전통 속에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걸 전격적으로 폐지해서 막 난리가 납니다. 어쨌든 그래서 강력하게 밀어붙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 당시 스웨덴은 결혼을 하면은 여성을 무조건 해고시키는 그런 상황이었니까요. 지금이야 우리가 이제 그걸 말이 되는 소리냐 이러지만은 우리나라도 옛날에 한 10수년 전만 해도 여성이 결혼하면은 아이고 이제 회사 생활 어렵겠네. 집에서 애봐야지 막 이런 식으로 해왔던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갓 결혼한 여성은 어떤 경우에도 해고를 못 시키게 법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아주 강력한 정책을 펴게 되고 47년에는 육아수당을 주고 55년에는 지금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아동수당이죠. 90% 아이들에게만 줄 거냐, 100% 줄 거냐, 막 이것을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한 70년 전에 모든 국민의 자녀에게 아동수당, 육아수당을 줬다는 거고 64년에는 경구 피임약과 피임기구를 보급을 합니다. 국가에서 무료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72년에는 양성평등 세금제에서 맞벌이를 권장하는 세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독특한데 부부가 부인이 돈을 나가서 벌지 않으면은 세금을 더 세게 때리는 거예요. 그럼 좀 다르게 생각하면 아니 내가 일하기 싫어서 안 하는데 왜?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필요하다고 본 거죠. 여성이 사회에 나가는 게 반드시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그럼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아니 일자리가 그렇게 많으면 나도 나갈 수 있지. 근데 나가봤자 일자리가 없을 수 있는데 왜 무조건 나가라고 하느냐. 그래서 이때 스웨덴 정부는 여성들이 사회로 막 나오게 권장한 다음에 그 나온 인구를 공공부문에서 흡수해버립니다. 그 공공 일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뭐 많은 수는 그 보육이라든가 돌봄 노동에 종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종사했으나 실제 그렇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수를 여성들을 나오는 그 여성들을 고용을 해서 책임지게 하는 정책을 실현합니다. 그래서 한때 지금도 이제 스웨덴은 공공부문 종사자가 전체의 한 30%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한 8% 정도가 좀 안 되는데 이 당시에 한때 많았을 때는 전 국민의 35%가 소위 우리가 말하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서 종사하는 종사자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업을 상당히 많이 커버할 수 있었죠. 그런 것이 되고 그리고 뭐 6개월 유급 부모 육아휴직 그리고 여자만 휴가 내는 것은 폐지하고 18주 이하 산모는 이유를 불문하고 낙태를 허용하고 그 다음에 15개월 유급 부모휴직 이런 것들을 다 실시합니다. 근데 이것의 전체적인 이 정책을 큰 틀에서 입안했던 이 미르달 부부의 정책 제안의 핵심은 뭐냐면 여성이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독립생활이 가능할 때 인구 문제도 해결 가능하다라고 철학적으로 이렇게 정립을 한 겁니다. 여성을 윽박지르거나 강압하거나 여성을 집안에 묶어두거나 하는 것이 그 해결책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여성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 때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그 육아의 문제를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 줄 때 서서히 이런 것도 개선이 돼 나갈 것이라고 했고 실제로 이 이후에 스웨덴의 출산율이 실제로 되게 개선이 돼서 지금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은 그런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우리 사회에서 지금 상당히 중요한 문제를 거론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를 해보고 본 것입니다. 다음으로 진행하고 싶죠. 92년도에 감옥에서 출소한 노회찬 원내대표는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노동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디 공장에 가서 취업하기도 힘들어요. 뭐 기장 취업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오히려 이 노동자들, 우리 서민들의 삶을 위해서 더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다가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보 정당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1992년에 민중당이라고 하는 그 정당과 함께 총선을 치르게 됩니다.
근데 총선에서 당선자가 안 나오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정당이 국회의원 당선자가 없으면 해산이 되게 돼 있었어요. 근데 다시 만들면 되는데 이때 그 여기 김문수, 뭐 이재호 이런 사람들은 이제 힘들다. 나 이제 좀 큰 정당 갈래 해가지고 들어간 게 이제 당시 신한국당이었나? 뭐 자유한에 그때도 한국당이었네요. 여하튼 그 한나라당인가? 저 당명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민자당인가 뭐 일로 들어갑니다. 자유한에.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그 행동을 하고 돌아다니고 있고 그 와중에도 진보정당 창당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좀 지켜왔고요. 그러다가 1995년에 여기 있는 권영길 위원장이 민주노총 초대위원장인데 96, 97년에 국회 날치기 반대 총파업을 성사시킵니다. 그래서 만나서 우리 제대로 된 진보정당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권영길 당시 위원장도 프랑스 파리에서 이제 언론 노동자였고 서울신문 기자 출신인데 파리 특파원을 했거든요. 그 파리 특파원을 하면서 사회를 바꾸려면 진보정당이 있어야겠다 해서 노동운동을 하면서도 진보정당을 만드는 게 꿈이었죠. 그래서 97년 대통령 선거에 권영길 위원장이 출마를 하고 출마해서 당선이 목표가 당연히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성과를 대통령 선거에서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98년, 99년에 진보정당을 만들겠다라고 했고요. 그 결과가 2000년에 민주노동당 창당이고 이때도 총선을 했는데 한 명의 국회의원이 안 됩니다. 다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 다음 달에 다시 다 만들어가지고 다시 등록하고 그리고 2004년 국회의원이 10명이 한꺼번에 당선됩니다. 이때 노회찬 원내대표가 본인이 스스로 당선돼요. 그러면서 퇴거를 일매죠. 그래서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21세기 최고의 히트 상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언코 진보정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본인이 거기에 또한 최고의 히트 상품이 되죠. 이 진보정당.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은 이제 정의당으로 와서 지금은 지지율이 좀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 10% 내외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리고 국회의원은 전체 300명 중에 이제 5명밖에 안 되는데 언제 집권할 것이냐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는데 다른 나라는 어땠는지 한번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1875년에 세계에서는 가장 먼저라고 하는 독일의 사회민주당이 생겨요. 근데 이 당이 처음으로 집권하는 거는 한 40년 후인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처음으로 집권합니다. 1918년에 집권하는데 막 전쟁의 와중에 집권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집권이라고 할 수 없었죠. 그 다음에 1890년대 스웨덴 3인당이 창당하는데 아까 스웨덴 3인당 말씀드렸죠. 1932년에 집권합니다. 마찬가지로 40년 정도 걸려요. 1900년 영국 노동당도 집권을 하는데 제대로 된 집권은 1945년 2차 세계대전 끝나고 그 처칠의 보수당을 이기고 집권을 처음으로 합니다. 그 당시에 지금 영국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복지 정책이 여러분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국민 건강 서비스라고 NHS라는 게 있어요. 내셔널 헬스 서비스. 그 마이클 모어 감독의 그거 보면 이제 나오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거를 노동당에서 실시를 하죠. 그러면 우리도 한 40년 기다려야 되나? 굉장히 힘들다 이런 좌절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뒤로 올수록 집권 기간이 좀 짧아집니다. 그래서 브라질 노동자당이 1980년에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2002년에 집권을 하는데 그때 이 사람이 바로 롤라가 대통령이었는데 이 사람이 90단이냐면은 이제 당시 권영길 같은 그러니까 노동운동의 리더였던 거고 이게 79년 총파업 장면 브라질도 그 당시 군부 독재였거든요. 브라질도. 근데 여기서 총파업을 합니다. 민주주의 요구한 총파업을 하는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롤라가 이제 연설을 하는데 우리가 한 100만 명 모인 자리에서 연설을 하는데 자세히 보면 마이크가 없어요. 마이크가 고장났어요. 그때 하필이면. 그래서 이걸 집회를 어떻게 하냐면 무항장을 하실 때 이 롤라가 이 타고난 대단한 사람인 게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를 뒤로 전달하시오. 딱 이렇게 한 다음에 연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브라질 노동자들은 그런 막 우리 브라질 노동자들은 막 웅성웅성하면서 이렇게 100만 명까지 퍼져나가는 연설을 당장 뭐 거의 1시간 동안 했다나 그런 전설적인 기록이 있죠. 하면서 이걸 이제 총파업을 성사시켜서
본인은 또 구속이 되고 감옥에 갑니다. 하지만 다시 나와가지고 브라질 노동자당을 만들고 그래서 2002년에 집권해서 22년 만에 집권을 합니다. 우리 정의당 그래서 우리는 좀 늦게 출발했어요. 우리는 식민지라는 지각이 있었고 군부 독재도 있었고 박정희 독재도 있었고 해서 좀 늦게 출발했지만은 그래도 우리도 열심히 노력하면 빨리 집권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퀴즈를 내볼 텐데 퀴즈가 아니라 여론조사 해볼 텐데 우리가 집권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일까요? 2022년에 할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네. 눈이 진짜 2022년 2020년은 좀 빠른 것 같다. 2027년 될 것 같다. 네, 네 분. 좀 빠른 것 같다. 2032년 될 것 같다. 네, 그러면